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유한솔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전면 쇄신 입장 발표 후 하루가 지났지만 상황은 더 복잡하게 흘러만 가고 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의 결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점심 무렵에는 윤 후보가 선대위 재구성 과정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배제하기로 했다는 이런 취지의 보도가 나오면서 더 어수선해졌는데요. 윤 후보에게 연기만 잘해달라 이랬던 김 위원장의 언급을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상당히 화가 나 있다. 선대위 구성에서 김 위원장을 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담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선이 2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모습은 지지자들로서도 상당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겠는데요. 과연 국민의힘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1월 4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저희는요 광고로 갑니다. 자동차 썬팅할 땐 딱 불스원 썬팅 넘버원 불스원이다 출시한 썬팅 자외선 열차 간도 딱 불스원 썬팅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도 역시 불스원 불스원 썬팅 예술 문의는 불스원 브라자닷컴 세라젠 V6 퇴행성 협착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장모님도 혈액순환 개선이 필요한 엄마도 추간판 탈출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아빠도 근육통 완화가 필요한 아들도 미국 FDA 승인 세라젠 V6 지금 체험해보세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리얼 아메리칸 픽업 트럭 2022 콜로라도 출시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도 함께 시작합니다. 예약 없이 가장 먼저 익스프레스 서비스 어디든지 찾아가는 픽업 앤 딜리버리 새로 산 콜로라도는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로 든든하게 지켜주세요. 2022년 콜로라도부터 적용. 상세 내용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내 몸에 필 락토핏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박동훈 씨, 왜 차 사진을 찍고 계세요? 우리 동네 정비소들은 다 수리비가 다르다 하네 그럼 어쩌죠? 가닥 견적 비교하러 간다 사진 한 장으로 간편하게 견적 비교하고 선택하니까 손해 없는 내 차 관리 카닥. 오메가3 뭐가 좋을까? 세 가지가 중요하죠. 어취가 없는지, 중금속 걱정 없는지, 오직 물로만 추출했는지. 기억하세요. 100% 식물성 오메가3는 아이코메가 판매 신신제약 제조 코스맥스 바이오. 오메가3는 EPA 및 DHA 함유 유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1동우디스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네, 1월 4일 화요일에 함께하는 라디오 오늘의 순서 알려드립니다. 1부는요, 이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2부 이슈 오늘에서는요, 자, 올해 이민년 새해를 맞아서 지역의 시군 단체장을 연결해서 새해 구상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이 첫 순서인데요. 안동시 권영세 시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안동 MBC 플러스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애청 바라겠습니다. 안영진의 쾌도난법. 생활 속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를 쉽고 재밌게 풀어보겠습니다. 안영진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올해도 화요일 첫 순서로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첫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올해 첫 주제입니다. 이 부모 사망 후에 상속 관련 절차를 밟지 못해서 거액의 채무를 떠안고 파산 신청까지 해야 한다. 이런 어린이의 안타까운 사연에 대해 보도가 되면서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요. 자, 이제 엄마가
죽고 나서 엄마 빚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던 하정희 사례도 이 가운데 하나인데,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상속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점을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네, 이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후에 사망한 자의 재산이 법이 정한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망한 자를 피상속인, 물려받는 자를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네. 중요한 점은 부동산이나 예금과 같은 적극 재산도 물려받게 되지만 채무, 즉 소국 재산도 고스란히 물려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네. 때로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또 유언을 할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 유효한지, 어느 범위에서 유효한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 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은 경우,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빚을 물려받아야 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5년간 미성년자 개인 파산 신청이 80여 건에 이르고 있는데요. 네.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 원인이 부모가 사망할 당시 재산보다 빚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속 과정에서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아서 빚을 떠안게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 불합리한 상황인데요. 그렇네요. 법은 상속이 개시될 당시 누가 상속인이 될지에 대해서 정하여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상속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데요. 바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상속 포기라는 것은 상속인의 지위를 아예 포기한다는 신고를 법원에 하는 것을 말하고, 한정 승인이란 것은 상속받은 적극 재산의 한도에서 빚을 갚겠다는 신고를 법원에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중요한 점은 이러한 신고를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한정 승인에는 상속 포기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물론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빚이 많은 줄 모르고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신고를 하지 못했는데도 이제 상속 개시된 걸로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은 빚을 그대로 떠안게 되었는데요. 이런 불합리가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이 점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요. 네네. 현재는 빚이 상속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안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게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역시 3개월이군요. 그러니까 네. 이제 상속 개시되고 3개월이 지난 이후 한참 지나서 이 빚이 많구나 알았어도 그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특별 한정 승인이라고 합니다. 특별 한정 승인.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사람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안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신청을 해야 하고, 만일에 빚이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러한 사실을 안 시점으로부터 3개월 안에는 특별 한정 승인 신고를 하면은 상속 재산 한도에서 빚을 갚게 되니 결국 3개월이라는 기간을 필히 준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이 상속되는 빚이 많은 경우에 상속 포기, 네, 물려받을 재산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한정 승인은 이제 그 재산의 액수만큼 빚을 또 변제하겠다, 그 정도의 이야기들. 이게 사망을 알고 나서, 그러니까 상속 개시 3개월 이내에 시행이 돼야 하고, 그리고 기간이 지나도 이 빚이 많다는 걸 알고 나서 그 이후부터 또 3개월 안에 특별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무튼 이제 포인트는 빚 변제를 포기할 수도 있다, 구제가 가능한 거고, 이게 3개월의 기간일 텐데, 자, 이게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파산이 발생하는 경우,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의 자인데요. 최근 국회의원 출마 가능한 연령을 18세로 하향한 것과 달리 19세라는 점이 다릅니다. 네. 여튼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재산적 행위를 법정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은 부모가 법정 대리인이 되고, 네.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조부모 등이 법정 대리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미성년자 스스로가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신고를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성인들도 이 절차를 잘 모르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결국은 법정 대리인이 이러한 절차를 대신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법정 대리인이 법을 잘 모르거나 착각해서 신고 가능 기간이 3개월 넘겨버린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네. 이 경우 미성년자는 현행법상으로는 빚을 물려받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성년자들이 파산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안타깝네요. 네. 참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도 2020년 11월에 그 판결문에서 법정 대리인이 상속 포기 및 한정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에게는 개인 파산만 남는다. 신용 불량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제안은 해결책이라 할 수 없다며, 네. 법 개정을 간접적으로 촉구했는데요.
그래서 이 국회에서는 미성년자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보다 큰 빚을 물려받지 않도록 하거나 성년이 된 뒤로부터 특별 한정승인 신청 가능 기간을 계산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민법 개정안 4건이 발의되었지만요. 이 제대로 된 논의가 없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네. 원래 대선과 지선을 앞두고 중요 법안들이 모두 국회 캐비넷에 쌓이는 상황이라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요. 국회의 바른 처리를 촉구합니다. 네. 개선안은 꾸준히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이 산적한 현안들을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선거도 있고요. 안타까운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 말씀하신 대로 속도를 좀 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또 이제 유언에 관해서도 좀 정리를 해주신다고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개인의 재산은 특별한 형식의 구애 없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의 경우에는 법이 정한 5개의 방식 외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유언의 요식성이라 하는데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그리고 구수증서가 법이 정한 5가지 형식입니다. 이 외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체와 전문이라 그러죠.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네. 날인하여야 하고 만약에 문자의 삽입이나 삭제 또는 변경을 할 경우에는 유언자가 또 이를 자필로 쓰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네. 또한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리고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석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하는 등 그 내용과 절차가 법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네네. 유언의 경우에는 그 요식성, 형식성을 엄격히 요구하기 때문에 단 하나라도 요건이 결여되면은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는데요. 그래서 유언의 경우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자식들 다 모아놓고 내가 이러이러한 걸 유언이다라고 말하고 그걸 적어서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네. 다만 이 법이 정한 어떤 요건의 한두 가지라도 미세한 점이 맞지 않으면은 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해서 사망 후에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그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징행 이런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종종 보죠. 이 점을 염두에 두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형식적으로 정해진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상이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는 말씀. 네,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언의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 내용에도 제한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생전에 좀 더 마음이 가는 자식에게 재산을 많이 증여하거나 유언에서 어떤 자식에게 재산을 더 많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바로 유류분 제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유류분. 예, 그렇습니다. 이 법은 각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정 상속분의 일정 부분은 유언 내지 생전 증여로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류분이라는 겁니다. 네. 사망자의 직계비속, 즉 자녀나 배우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그리고 사망자의 직계 존속이나 형제 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마음이 가는 자식에게 많이 주고 싶어도 유류분 규정 때문에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은 당연히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중요한 점은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또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소멸한다는 점이고요. 또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해도 시효에 소멸한다는 점입니다. 그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걸 막는 게 유류분 제도의 본질인데요. 네네. 이 점 때문에 이를 개정해야 되는 여론이 있지만 아직 입법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기간 제한도 있고요. 네네. 다만 주목할 점은 이런 유류분 제도를 어떻게 피할까 많은 고민을 법조인들이 해왔는데요.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를 유언 대용 신탁을 통한 신탁 재산은 유류분 청구를 피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하급식 판결이 최근에 나오면서 유류분을 실질적으로 회피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어떤 건가요? 마음이 가는 자식에게 재산 전부 몰아주기 위해서 특정 상속인이 받도록 하는 신탁 제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대법원 판결로 정립된 것은 아니지만 위 하급식 판결로 인해서 은행 창구에서 유언 대용 신탁을 문의하는 수요가 많이 늘고 있다는 점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상속 유언은 이 미래를 대비한 그런 건데요. 이걸 잘못해 놓으면은
그 좋았던 자식들의 관계나 이런 게 파탄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말씀 올리지만은 이와 관련해서는 법률 전문가랑 상의하는 것이 자식들의 우애에도 좋고 안전하고 경제적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문제가 된 사례처럼 이미 부모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없는 미성년자가 빚더미에 앉는 걸 막기 위해서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좀 부모가 미리 유언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 유언으로 한정 승인이나 그 상속 포기는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되는데요. 네네. 부모가 하는 건 좀 미리 해놓는 건 좀 법적으로 좀 약간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유언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알겠습니다. 관련된 법이 하루빨리 개정되는 수밖에 없겠네요.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 지역 시군 단체장을 연결해서 새해 구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이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안동시 권영세 시장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시장님 연결이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도 이런 시간을 갖겠지만 일단 오늘 연결이 됐으니까요. 라디오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안동 시민 분들에게 새해 인사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사다난했던 말로는 정말 부족할 만큼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던 신축년 한 해가 지나가고 희망설인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의 일상과 지역 경기가 회복되어 시민들의 얼굴에 웃음이 활짝 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좋습니다. 한 해 많이 애쓰셨고요. 시장님께서도 기분 좋은 새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 2021년 한 해 안동에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성과 중에 어떤 점들을 좀 꼽고 싶으신지요? 예, 무엇보다 지난해는 중앙부처 주요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다수가 선정됐었고 또 국제회의 유치라든지 또 상생발전을 이끌어내는 각종 협약 체계를 이루어냈고
또 미래 안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이런 발판을 마련한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도심 상권을 부활해 나갈 상권 르네상스 사업과 또 시민주도의 상향식 문화 정책으로 도시 발전을 이끌어내는 예비 문화 도시에 우리가 선정이 되었고 66개국 121개 역사도시가 참가하는 세계 역사도시 회의 총회를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외에도 우리 중앙선 복선 전철화 청량리 안동 구간이 개통이 되었고 안동에서 국내 최초로 우리 코로나19 백신이 생산되어 전국으로 이렇게 출하가 됐습니다. 그리고 북부 지역 최대 규모의 안동 축산물 종합 유통센터가 첫 삽을 떴고 또 신재생 에너지 집저가 단지 태양광 사업으로 이마댐 수상 태양광 사업이 전국 최초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발전된 안동과 행복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튼튼한 기초를 세우면서 보람찬 한 해를 보냈습니다. 네, 법정문화도시 지정의 발판이 될 예비문화도시 지정이 있었고요. 또 중앙선 복선전철 건설 같은 굵직한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성과가 많았던 한 해였는데요. 자, 2022년 이민년 새해 어떤 부분에 이제 또 특히 역점을 두고 또 시정을 이끌어 나갈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예, 원래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더욱 박차를 가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은 조치들을 공고히 나와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상반기 개관 예정인 3대 문화권 사업은 관리위탁자와 협의를 해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 올해 개관 행사와 더불어서 국제교육도시연합총회와 세계 역사도시 회의 세계총회 등 굵직한 국제 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서 꼼꼼히 준비해 나갈 겁니다. 네. 역사부지 활용 사업은 원도심 재생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방점을 두고 전문가나 또 우리 시민 각계의 의견을 모아서 기본계획 마무리에 총력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난해 선정된 예비문화도시 사업은 올 연말 법정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은 5년간 200억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네. 1년 동안에 빈틈없이 챙기고 실행해서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꼭 추진하겠습니다. 네. 상권 르네상스 사업도 전통시장 부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드라이브 스루라든지 라이브 커머스 방송, 한류 야시장 등으로 스마트하고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고 또 언택트 스마트 시스템까지 갖춰서 경쟁력을 갖추게 할 겁니다. 네, 좋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다방면의 역점 사업들 짚어주셨고요. 기대가 참 많이 되는데요. 최근 기재부의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사업 예산을 또 확정하셨습니다. 안동시는 976억 원이 확정됐는데, 자, 올해 여기에 따라서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어떻게 좀 펼쳐나갈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예, 이 사업은 우리 기획재정부 적정성 재검토를 거쳐서 24억 정도가 삭감된 976억 원의 사업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업 기간도 2025년까지 1년이 연장이 돼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됩니다. 네. 97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세계적 수준의 어떤 매력을 가진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회마을, 월령교,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5개 핵심 사업 또 7개 전략사업, 4개 연계 협력 사업을 추진합니다. 네. 하회마을 거는 우리 젊은 계층에도 어필할 수 있고 또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도록 오래된 전통 마을에 우리 스마트 콘텐츠 기술을 전복을 하고 월령교나 원도심권은 체류관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경관 조명사업 또 폐선 부지를 활용한 테마 거리를 조성합니다. 도상권은 3대 문화권 사업과 연계해서 인프라 개선과 또 유교 문화 콘텐츠를 강화를 해서 미래 안동 관광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네. 이와 함께 우리 체험 콘텐츠 강화라든지 홍보 마케팅, 안내 서비스를 비롯해서 식음, 숙박, 쇼핑,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스마트폰 하나만 들면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글로벌 관광도시 시스템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워낙에 오래된 유산과 이야기를 많이 간직한 곳이기 때문에 또 말씀하신 이런 새로운 흐름들이 접목됐을 때 어떤 모습으로 또 관광객들에게 다가가게 될지 기대가 참 많이 됩니다. 자, 관광도 그렇고요. 자, 안동은 차세대 산업으로 이 바이오 백신과 햄프 산업 육성에도 정말 공을 많이 들였는데요. 자,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아서 올해도 역시 이 부분에 역량이 좀 많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 전 세계 코로나 백신의 약 5%가 SK 바이오사이언스 안동 백신 공장에서 생산되면서 안동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백신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지난해 6월에 SK와 1,700억 규모의 우리 백신 공장 증설 및 2차 산단 부지 매입 투자 양화 계획서를 체결을 했고, 네. 2024년까지 백신 제조 시설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2020년 말에 준공된 우리 동물세포 실증센터는 자체 설비 구축이 어려운 벤처라든지 또 중소기업의 백신 임상 시료 개발을 지원을 하고 있고, 네네. 또 백신 상용화 비임상 전후 단계를 지원을 위해서 백신 상용화 기술 지원 기반 시스템과 함께 백신 특화 전문 교육 시설인 백신 전문 인력 육성 지원 센터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산업용 햄프 규제 자유 특구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고, 올해는 2000년도 실증에 착수해서 햄프의 안전성, 유효성 검증에 집중을 해서 마약류 관리법 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수기업 유치 등 바이오 백신 또 햄프 분야 기반 마련을 위해 가지고 2023년을 목표로 경북 바이오 2차 일반 산업단지 확장 공사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동시는 바이오 백신 햄프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그 목표가 반드시 달성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지금까지의 노력에 연속성을 더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보고요. 자, 또 주제를 넘겨보면 이제 인구 문제인데요. 지자체마다 청년 인구 유출이 정말 걱정이지 않습니까? 자, 이 가운데서 안동형 일자리 사업이 정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10년 대장정을 출발한 우리 안동형 일자리 사회와 대통령 직속 우리 일자리위원회로부터 우리 대한민국 일자리 유공 표창도 받았고,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대상 특별상, 교육부의 정부혁신 우수사례, 최우수상 이런 걸 수상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 상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도 이루어냈습니다. 백신 바이오 분야, 역점사업 분야에 165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을 했고, 81개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또 취업과 창업 95명, 63명의 지역기업 인턴십을 통해서 한 27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그런 결과도 냈습니다. 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지난해 10월에 우리 인구 20만 명 이하 중소도시로서는 최초로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를 개최를 했고, 또 11월 달에는 경북 도내 최초의 청년 창업 축제인 베타 페스티벌 개최해서 큰 반향을 이끌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 역점사 꾸준하게 추진을 해서 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또 지역 대학하고 기업하고 더욱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치로도 올해 거둔 성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올 한해도 긍정적인 수치와 신호 이런 지표들 많이 확인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네, 자, 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참 길어지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 차원에서 네. 어떤 도움을 좀 준비하고 계실까요? 그래요,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참 힘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시설이나 매출 감소 시설에 대해서는 업체당에 방역지원금 100만 원 우선 지원하고, 네. 지난해 3분기 우리 영업시간 제한 시설에 대해서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손실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올해는 특히 우리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을 확대해서 보증 한대도 좀 늘리고, 특례보증이라든 정책자금에 대한 2차 보전 사업도 추진해 추가적으로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동사랑 상품권 행사, 상시 할인 또 특별 할인 행사를 통해 가지고 지역 내 소비 촉진도 힘쓸 계획이고, 우리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어민 수당도 지급하고 또 농어민 경영 안전 정책도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말씀하신 정책들 힘든 시국에 고통받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는 6월이면 이제 지방선거가 있고요. 이때 3선 연임으로 임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지난 12년을 좀 정리하면서 임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항상 어떻게 시작했는지보다 어떻게 끝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광거점이라든지 상권 르네상스, 문화도시사업 이런 공모사업뿐만 아니고 햄프 규제 자유 특구 사업, 또 안동형 일자리 사업, 물순환 선도 도시 사업,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만 임기 내에 다 마칠 수는 없지만은 후임 시장이 들어오셨을 때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는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미래 안동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이 가능하도록 로드맵을 재점검하고 안정적인 궤도에 안착을 시키고 또 철저한 방역 관리를 추진하면서도 또 이 혹독한 시기를 잘 견디고 있는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상생 방안도 신속히 추진할 겁니다. 저와 안동시 우리 1,400여 공직자는 한 번, 두 번, 100번이라도 해낼 때까지 노력한다는 인일기백의 자세로 끝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시를 믿고 새해는 건강하고 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덕담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남은 임기의 방점을 잘 찍으시길, 또 앞으로의 안동을 위해서 멋진 발판을 놓는 일에 마지막까지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영세 안동시장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고요. 저희가 내일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대담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사 이슈를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최유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새해 첫 복 많이 순서로. 받으십시오. 늦었습니다. 네, 함께하게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자,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대선 이야기가 준비가 돼 있는데 국민의힘과 관련된 선대위 내홍,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일단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게 1시간 후에 또는 내일 오전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일단 그건 좀 감안해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복잡하고 비대한 선대위의 6본부장 체계를 폐지하고 직접 윤석열 대선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아서 네. 후보의 일정, 메시지를 직접 관리하면서 남은 2달 남은 이 대선 전국을 직접 지휘한다는 구상입니다. 네. 이렇게 선대위 개편 배경을 여론의 압박으로 꼽았습니다. 신년 돼서 여론조사 해보니까 확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선대위를 실무 중심에 직접 지휘가 가능한 방향으로 개편하려고 하는 것이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직접 관리한다. 연설문, 메시지 모두 다 네. 직접 관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선대위 후보 측근 중심, 그러니까 선대위는 이제 후보 측근 중심의 후보 비서실, 그리고 김 위원장 중심의 선대위가 따로 움직이는 비효율을 보였기 때문에 네네. 지난달 22일부터 좀 타개 방법을 좀 해서 일일 조정 회의를 도입했지만 이게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직접 맞는다라는 것이고, 이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이제 이준석 당대표의 선대위 복귀도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분위기다. 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은 당대로 선대위로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건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어쨌든 이렇게 현재까지 나온 이야기는 그렇고요. 예. 일단 김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대로 자기 의견이 있더라도 후보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으면 절대 그런 말 하지 마라. 네. 예. 연기해달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렇게까지 후보 말실수를 잡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뭐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해서 뭐 워낙 안 좋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선 직접 좀 이제 나서서 체계를 일원화하겠다. 이 과정에서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연기를 좀 잘해달라 이런 표현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제 윤 후보 측 입장에서는 뭐 한 방 맞았다, 후보가 패싱됐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쿠데타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고요. 좀 이제 안 좋은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 3일 자신의 동의 없이 선대위 전면 쇄신을 발표한 이후 공식 일정 지금까지 전면 취소한 상황이에요. 예. 이틀째 계속 자명을 이어오고 있는데 어떤 첫 마디를 꺼내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일파만파 달라질 것 같아요. 첫 마디가 중요할 것 같다. 그렇죠. 다만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의 선대위 전면 쇄신을 발표한 이 단독 플레이에는 강한 불쾌감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크로스 체크해서 기자들한테 계속 알아보니까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윤 후보도 그렇고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고 서로 간에 두 사람 사이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근데 여기다가 또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김 위원장까지 적으로 돌릴 경우 정치적 부담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상황이 계속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측 불가하지만 대체적으로 수용하지 않겠느냐 정도만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계속 언론 보도에는 뭐 결별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뉴스 보는 사람들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지금. 극단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일단 뭐 오늘 적어도 내일까지는 뭔가 딱 부러지게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까지 봐야지. 왜냐하면 사실 어제 뭐 30분 단위, 1시간 단위, 그다음 뭐 5분 단위로 막 이야기가 막 뒤집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안정화되는 건 오늘 지나서 내일까지는 어떻게 결론이 나야 뭐 정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 내부에서 갈등의 골이 자꾸만 깊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럴 때가 아니다 하는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고 아무튼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마무리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넘어가 보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이죠. 민주당이 추진 중인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 설 전에도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그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추경 전에 나오는 소위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략 규모를 한 25조 원 내지 30조 원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의 입장이 너무 차이가 크긴 한데 국민의힘 김종인 선거선대위원장 언급에 100조를 추가 지원한다고 한들 작년까지 다른 나라가 지원한 것에 못 미친다. 모자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원하는 지원까지 포함해서 대개 1인당 50만 원에 못 미치는 정도를 지원했었는데 다른 나라는 1인당 100만 원 정도 지원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 25조 원 정도 말씀드린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국채 발행도 포함해서 정부가 대규모 지원하라고 요청하면 정부가 거부하거나 거절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지금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라든지 미중 외교 갈등이라든지 뭐 지금 한국에 덮친 4대 위기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12시 넘을 때까지 19명의 기자로부터 질의응답을 했고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광범위한 이야기가 워낙 나오기도 했으니까요. 자, 25조에서 30조 원 정도의 추경 편성 얘기는 일단 포커스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또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1인당 100만 원 선에서 이제 승수 효과를 노린다. 그전에는 액수로만 효과를 좀 보려고 했으니까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현재의 지원이라는 것이 부분이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 지원이라는 3대 원칙으로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승수 효과를 꽤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얼마나 더 이렇게 결론이 날는지는 좀 네.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들의 좀 정책적인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 더 많이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제 코로나 상황을 좀 이야기해 볼 텐데요.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그리고 방역 패스의 효력에 대해서 일부 좀 이게 불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과 방역 패스 효력에 대해서 의문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백신이 없다면 지금 확진자의 2~3배, 중증, 사망은 서너 배의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나온 얘기인데 현재 미접종자는 성인 기준 7% 수준에 불과하지만 확진자의 30%, 위중증 사망자의 53% 미접종이다. 고도의 의료체계 절반 이상을 미접종자에 할애하고 있고 미접종자 감염이 없다면 현재부터 2~3배 규모의 감염도 감당하다. 네. 감당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을 비교하면 미접종자는 접종 완료자에 비해 중증화율이 5배 높고 사망률은 4배 높은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나는데 지금 상황에서 거리두기도 않고 백신 접종도 않고 방역 패스도 안 하면은 확진자 규모를 통제하고 의료체계를 안정화할 방법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덜 위험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은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상황이라면 치명률이 절반으로 떨어져도 전체 사망자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방역 당국에서 가지고 있는 원칙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 방역 패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효력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부 이제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율이 낮기 때문에 이게 감기로 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파력이 훨씬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자, 아무튼 백신과 방역 패스에 대해서 옹호론적인 입장을 내놨는데 자, 의사 등이 포함된 1,000명이 넘는 시민이 방역 패스에 반대하는 또 집단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 12월 31일 서울 행정법원에 1,023명이 소송을 냈는데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제 백신을 사실상 접종을 강요하고 있고, 근데 이거는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이다. 네. 그래서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방역 패스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방역 패스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일단 현재 이분들 1,023명의 주장은 스웨덴, 일본, 대만, 미국, 플로리다 주처럼 과도한 정부 통제 대신 먼저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지나가는 환자들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한다면은 집단 면역을 유도하고 중증 환자는 정립된 코로나19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중 치료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핵심입니다. 네. 그런데 과연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지금 외국에서도 논쟁이 되는 것이 무증상 경증으로 지나가는 환자들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서 집단 면역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거든요. 그 부분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일단은 이렇게 주장해서 법원까지 효력 정지, 집행 정지 신청까지 했으니까 법원에서 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좀 봐야겠네요. 자, 미답에 또 경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을 미리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아무튼 방역의 명분과 인권이 계속해서 충돌되는 문제가 있는데 쉽게 결론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프랑스에서 돌연변이 46개를 가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정확히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델타가 나올 때도 그렇고 오미크론이 나올 때도 그렇고 변이의 성격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거든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번에 프랑스에서 발견된 건 돌연변이 46개를 46개 돌연변이를 가진 것으로 파악이 됐고
스파이크 단백질 32개를 포함해서 50개가량의 돌연변이를 가진 오미크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아직 신종변이에 대한 이 정보가 부족해서 단순 돌연변이의 개수만 가지고는 전염력이나 위험도를 평가하기 어렵다. 이런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전문가들이 돌연변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이러스 성질 자체가 살아남기 좋은 형태에 대해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네네네. 지금 나와 있는 정보만으로는 변이가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지금 전파력과 치명률이 더 높아질지 알 수 없다는 얘기고, 백신 항체 치료제 효과가 떨어뜨릴 가능성은 높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역시 부딪혀 봐야 안다라는 것인데요. 제 생각에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네네. 워낙 변이 때문에 다들 놀란 가슴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게 발견되면은 막 이게 보도되고 전 세계로 막 퍼지는 거 아닐까라고 추정은 합니다. 방심을 하지 말아야겠죠. 네네. 참, 말씀하신 대로 변이 바이러스 하나 나올 때마다 전 세계가 들썩거리고 있고, 별다른 영향 없이 지나가 주길 바라보고요. 자꾸 이렇게 변수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좀 원인 규명을 좀 확실히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는 이 팬데믹 사태 정리가 될 수 있길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유환 시사평론가와 시사 따라잡기 함께 해봤습니다.